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간절함을 갖고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파도와 같이 휘몰아쳤지만 항상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다 그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을 때 큰 위기가 닥쳐오며 제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든든하게 잡아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아들입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제 마음을 제일 몰랐던 그 아들이 지금은 누구보다 절 아껴주고 있는데요. 이 아들이 변한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정말 가난한 집 장녀로 태어나 고된 삶을 어릴 적부터 살았어요. 부모님은 평생을 애쓰며 노력했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셨고 저 역시 생계를 위해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땐 워낙 가난한 시절이라 그게 참 힘든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제 나이 26살에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28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나 남편이나 넉넉한 집안도 아니었고 입에 풀칠할 정도의 벌이만 있었던 탓에 결혼을 하고서도 단칸방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땐 그 단칸방에서도 참 행복하고 즐거웠답니다. 하나하나 집안을 가꾸는 재미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처음엔 진짜 밥그릇, 수저, 젓가락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놔왔다가 점점 수저도 많아지고 그릇도 많아지고 이불도 겨울 이불, 여름 이불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게 하나하나 마련할 때면 참 이런 게 바로 결혼의 재미구나 하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을 낳고서 2년 터울로 둘째 아들 낳다 보니 도저히 일을 하며 애들을 키울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땐 지금처럼 육아휴직이나 그런 게 없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전 애들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벌이로만 아껴서 쓰면서 살다 보니 그래도 애들은 쑥쑥 커가고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큰아들은 정말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지만 둘째 아들은 어찌나 개구지고 장난만 치는지 사고뭉치라 늘 제 속을 썩이곤 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워 제가 학교에 불려간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애들끼리 그럴 수 있겠다 싶어 별 잔소리를 안 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 결국 전 둘째 아들에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연아, 엄마가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야. 공부를 잘하라고 했니? 뭐 다른 걸 잘하라고 했니? 다른 거 아니고 그저 네 형만큼만 해. 제발 좀 말썽 좀 그만 부리면 안 되겠니? 엄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머리 조아리는 거 언제까지 해야 돼? 엄마, 죄송해요. 그때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둘째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 솔직히 지금은 그 말을 했던 게 마음속 깊이 사무칠 정도로 후회되는 말이랍니다. 첫째 아들은 늘 항상 마음이 깊었어요. 특히나 부모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자꾸만 말썽을 부리는 둘째 아들에게 누구보다 훈계를 했던 것도 첫째 아들이었죠. 제가 속상해할 때면 첫째 아들은 항상 둘째에게 엄하게 말을 하곤 했어요. 야, 강대현, 너 또 오늘 말썽 부렸어?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썽 부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지금 너 형 말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야, 오해. 난 그냥 친구가 놀려서 그래서 화나서 그냥 밀친 것뿐인데 걔가 괜히 넘어진 거라니까. 너 또? 아, 이게 어디 한두 번이야? 너 안 되겠어. 너 저번에 형이 뭐라고 했어? 다시 한 번 더 어머니 속 상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아이, 형,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엄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제가 잘못했다고요. 그렇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확실하게 잡아준 덕분에 둘째 아들의 방황은 그래도 일찍 끝이 났네요. 자식들이 크면서 사실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그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점점 승진을 빨리 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워낙 머리도 똑똑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담당하는 프로젝트마다 아주 성공을 해서 남편 덕에 회사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계속 승승장구하며 승진을 했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일이 점점 더 잘 풀리기 시작했죠. 사실 저도 같은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 회사에서 나중엔 진짜 몇십 배 커졌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한 회사가 되었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남편이 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이래서 재밌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쁜 단칸방 신세에서 어느 순간부턴 애들 방 한 칸씩 내어줄 수 있을 만한 집도 마련할 수 있게 됐으니 정말 그땐 사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직장에서 열심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 덕분이었는지 그 회사는 지금도 중견기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 되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남편은 나중에 임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전 사실 그게 다른 것보다 오로지 남편의 노력으로만 이룬 것이라 더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 상황도 많이 좋아졌고 두 아들도 무리 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었고요. 그렇게 대학을 보내고서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좋은 기업에 취업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장성하고 나니 참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이대로 애들이 잘 커서 좋은 사람과 가정만 꾸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었죠. 그러다 마침 큰아들이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흰 큰며느리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큰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시부모다 보니 어려울 법도 한데 매번 그렇게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선 저희 집을 오곤 했어요. 큰며느린 결혼하고 아들 쌍둥이 딸 하나를 낳아 직장을 그만두고서 살림을 했습니다. 솔직히 전 둘 낳고 키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쌍둥이에 거기다 하나 더 셋을 키우는 게 오죽했겠습니까? 거기다 누구보다 인정받고 열심히 일하던 큰며느리가 자식을 낳아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한다는 게 참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너무나 고마워하고 감사했던 게 바로 큰며느리였어요. 매번 올 때마다 큰며느린 어떻게든 제 일을 대신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아침 새벽부터 애들을 데리고서 집에 왔더라고요. 두 손엔 시장에서 장본 재료들을 잔뜩 사들고 왔고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무슨 이 아침부터 왔어? 어머, 이건 뭐니? 장 봐서 온 거야? 아이, 그냥 오라니까 왜 이렇게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왔어? 에이, 어머님, 아침도 드시고 그래야죠. 어머님, 제가 아침 할 테니까 저희 애들 좀 봐주세요. 아니다, 아니야. 넌 가서 방에서 애들이랑 같이 자. 애들 보니까 금방 잠들 것 같은데. 네가 들어가서 자고 아침은 내가 아마. 아니에요. 저 애들한테 내내 시달려서 오히려 주방일이 편해요. 어머님이 좀 봐주실 수 있죠? 큰며느린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서 쏙하니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면 아니 애들 육아를 내팽개치는 며느리가 있냐 할 테지만 저희 애들은 정말 순하고 착했어요. 워낙 새벽 일찍 일어나는 애들이라 며느리가 이미 다 아침밥을 싹 다 먹이고서 잠들만 할 때쯤 그렇게 저희 집에 온 거였죠. 그래서 애들과 방에 들어가자마자 손주들은 바로 골아떨어지고 잠들더라고요. 그 사이 큰며느린 아침상을 싹 다 차려가지고 준비를 해놓는데 그걸 보면서 얘가 이렇게 마음이 깊은 애구나 항상 느끼곤 했습니다. 큰며느린 그렇게 늘 절 배려하고 시댁 식구들을 아끼는 좋은 아이였어요. 30대 중반에 작은 아들이 결혼했을 때도 모아둔 돈으로 큰 가전제품을 사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큰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니 참 예쁘게도 저에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석현이한테 들었다. 대현이네 결혼한다고 냉장고 좋은 걸로 사줬다며? 고맙다. 네가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 참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새 식구 들어오는데 제가 더 잘해야죠.
어머님 동서 들어오면 제가 더 잘해줄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신 것처럼 저도 앞으로 동서한테 잘할게요. 그런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큰며느리가 있어 참 다행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 결혼할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첫인상부터 굉장히 당돌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서 혹시나 큰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큰며느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선 전 마음이 사르르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서 저와 남편은 이제 편안하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자식들을 장가 보낸다고 해도 부모로서 할 일은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턴 참 마음 쓰이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한 번은 둘째 내가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둘째 며느리가 자꾸만 둘째 아들을 마치 시종 부리듯이 부리는 겁니다. 여보, 나 물 좀. 그냥 가지고 오지 말고 얼음 좀 넣어서 시원하게 좀 부탁해. 얼음? 여긴 얼음 없을 텐데. 아이, 얼음이 왜 없어? 없으면 슈퍼라도 갔다 와야지. 아, 여보, 여기 너무 더워. 아니, 어머님, 이렇게 더운데 얼음 하나 안 얼려놓으셨어요? 아우, 더워서 아주 쓰러지겠네. 알았어. 그만 투덜대. 내가 가서 얼른 얼음 사올 테니까. 그렇게 둘째 아들은 둘째 며느리가 하는 말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둘째 아들이 그냥 며느리에게 져주려고 하는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둘째 아들에게 제가 슬쩍 말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얘 대연아, 너 아무리 그래도 둘째가 뭐라고 말하면 쪼르르 말 듣고 그러는 거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유 봐라. 네 애들도 그래서 자꾸 너한테 시키고 그러는 거잖아. 아휴,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잡혀 살아야죠. 제가 싫다고 막 그러면 둘이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요. 요즘은 예전이랑 달라요. 요즘 시대는 다 이러고 산다니까요. 전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 있죠. 부부가 서로 같이 위해주고 아껴준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둘째는 서로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만 혼자서 며느리를 배려하고 있었으니 부모된 마음으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둘째 며느리가 너무 기가 세다 보니까 둘째 아들도 속수무책으로 그저 당하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부부간의 일은 서로 알아서 잘 조율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아들이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집안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첫째 아들이 이제 곧 40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만 겁니다. 지방에 있는 친구 결혼식을 가던 길이었대요. 전날까지 야근을 늦게 했던 탓에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첫째 아들이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그 사고로 제 목숨보다 귀했던 첫째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전 그날 몇 번을 실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거짓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얼굴을 봤던 내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떠나버리다니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장례식장에 있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제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더군요.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어요. 큰며느리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누구보다 금술 좋고 사이 좋았던 부부였는데 어떻게 하늘이 그 둘을 갈라놓는지 너무나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큰며느리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아직 어린 세 자녀를 며느리 혼자 키워야 한다는 게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래서 저흰 그 후로부터 큰며느리에게 매달마다 교육비도 보내주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게 되었죠. 사실 큰며느린 항상 그걸 거절해왔어요.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며 늘 제가 보낸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거 못 받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남편 그렇게 가고 나서 받은 보험금도 있고, 그러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아가, 이거 내가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석현이 목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부디 받아다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해서 그래. 그렇게 저흰 어떻게든 큰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착한 아이가 혼자서 힘든 것도 티도 내지 않고 얼마나 꿋꿋하게 잘 살아가는지 참 옆에서 보기에도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고 미안하더라고요. 역시나 손주들은 큰며느리의 사랑 덕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큰며느린 그렇게 아들이 떠나고 난 후에도 재혼 같은 건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식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어요. 전 그런 큰며느리가 안쓰러워 먼저 얘기를 꺼낸 적도 있었어요. 아가,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벌써 석현이 떠난 지도 1년이 지났다. 너도 아직 젊은데 자꾸 이렇게 오면 안 돼. 이제 네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애들이랑 걱정하지 말고 애들 다 클 때까진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주마. 대신 넌 네 삶 살아. 어머님, 어머님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전 여기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저 그렇게 내치지 말아주세요. 전 어머님, 아버님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날 저와 큰며느린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큰며느리에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며느리의 다짐은 굳건했어요. 그래서 저흰 큰며느리 설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얼굴을 보며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기특한 큰며느리의 마음을 고깝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둘째 며느리였죠. 둘째 며느린 자꾸만 큰며느리가 저를 찾아오는 게 무슨 의도가 있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이 좀 냉정하게 잘라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솔직히 형님, 아니 이제 형님도 아니지. 자꾸 이렇게 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혼자서 애새 키우려고 하니까 빠듯하니까 그래서 도와달라고 오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제 남남인데 그만 좀 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가 왜 남이야? 그리고 큰애도 여기 오는 게 편하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오든 말든 그건 큰애가 생각할 일이야. 네가 이렇게 간섭할 게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요. 어머님 그렇게 자꾸 돈 쓰시는 것도 솔직히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앞으로 남아있는 자식이라곤 우리 남편분인데 저희 남편도 좀 생각하셔야죠. 뭐? 너 지금 우리 재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니? 예. 너 그거 너무 선 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언제까지 살 거라고 보장도 없고. 그럼 이 재산 다 까먹으면 니들이 뭐 모시고라도 살 거야? 그것도 아니면서 지금부터 우리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 아니 그게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선을 좀 넘었네요. 솔직히 그때 전 둘째 며느리 말에 좀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실 큰며느린 둘째 며느리한테도 정말 잘했거든요. 명절이고 언제고 항상 큰며느린 둘째 며느리 힘들다며 음식도 죄다 혼자 하고 아들, 딸 하나씩 낳은 둘째 며느리한테 늘 애들 생일 때마다 선물도 두둑하게 보냈었는데 그렇게 해줬을 땐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냉정하게 잘라버린다는 게 참 제가 다 서운하더라고요. 한 번은 명절이었습니다. 그날 큰며느리가 저희한테 인사를 하고 싶다며 애들을 데리고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낮부터 술을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던 둘째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서 술주정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 뭐야? 아니, 여긴 또 왜 와? 아니, 저기요. 여길 왜 와요? 또 뭐,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받으려고 왔어요?
도대체 얼마나 뜯어먹어야 안 올 건데요? 동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뭘 뜯으러 와? 명절이니까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라고 온 거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동서는 무슨, 누가 동서야? 지금 아주버님도 없는데. 누가 보면 아주버님 여태 계신 줄. 아, 진짜 속보이네, 속보여. 저기요. 저 이제 그쪽 동서 아니거든요? 왜 절 동서라고 불러요? 뭐? 동서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그냥 애들 데리고 갈게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결국 그날은 큰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뒤도는 그 순간 큰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히는데 그걸 보고서 제가 화를 안 낼 수가 없더라고요. 예,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돈을 누가 뜯긴 뜯어. 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어쩌니? 안 그래도 힘든 애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너 가서 당장 사과해. 사과. 아니, 어머님, 그걸 왜 제가 사과를 해요? 아, 솔직히 이제 남남이잖아요, 남남. 아주버님도 돌아가신 지 해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이, 솔직히 저러는 거 꼴싸 나와요. 그런데 그때 둘째 아들의 반응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둘째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는 거였어요. 어머니, 아니, 아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아니, 도대체 형수는 지금껏 왜 오는 건데요? 형도 떠났는데 자꾸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민폐 아니에요? 그냥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해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애들 앞세워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아니, 네가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아무리 그래도 큰애는 손주들, 우리 아들 핏줄이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는 건데, 고마하진 못할 망정? 아,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 버려야 한다니까요. 아니, 솔직히 요즘 시대 남편도 없는데 시댁에 인사 오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누가 봐도 속 보이는 짓이지. 참, 그런 둘째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철없는 얘기를 하는지, 뭐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유독 큰며느리 얘기만 둘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아들이 떠나고서 4년 동안 참 마음이 힘들고 아픈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희 남편은 저처럼 화도 내지 못하고 워낙 순한 사람이라 더 그랬는지 결국 남편에게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만 내내 끙끙 앓았던 게 아마 독이 되었던 것 같네요. 남편은 아들이 떠난 지 4년 만에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였어요.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자꾸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서 불편해하고 황달기가 있길래 진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결과 암 판정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때 남편의 나이가 74세였어요. 은퇴하고서 평온하게 노후를 즐길 생각만 하다가 큰아들이 떠나고서 남편은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았었나 봅니다. 남편이 췌장암 판정을 받고서 얼마나 오열하고 슬퍼했는지 몰라요. 오히려 슬퍼하는 절 보며 남편은 담담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이제 내 나이 70이 넘었어. 아, 이 정도면 살 만큼 살았지 뭐. 아들도 먼저 간 판국에 내가 여기서 아쉬울 게 뭐가 더 있겠어. 다만 당신 혼자 여기 남겨두고 간다는 게 좀 슬프지 뭐. 여보, 당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뭐 어떻게든 수술을 받든 항암을 하든 살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해. 아, 내가 무슨 살 생각을 안 한다 그랬어? 당신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항암 열심히 받을 테니까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작은 회사를 그렇게 크게 만든 나 강영식이야. 이렇게 포기할 순 없지.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남편은 암 판정 이후 정말 열심히 항암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도 나이인지라 체력이 잘 뒤따라주지 못했고 힘든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살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슬프고 힘든 일이 오면 그 다음은 당연히 행복한 일이 와야 하는 순서인데 불행은 연달아 오는 게 맞더라고요. 남편이 암 판정을 받은 후 약 7개월 만에 둘째 아들마저도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세상이 마치 절 버린 것만 같았어요. 전 담담히 말하는 둘째 아들의 어깨를 잡고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째서, 아유 어째서 네가 암이야? 어째서, 어떻게 하늘이 날 이렇게 버리신다니.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천벌을 내리신다니. 아니다, 아니야. 네가 암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 저 괜찮아요.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을 거예요. 태연아, 어떻게 네가, 아니 어떻게 너마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릴 것만 같았던 그 소식을 듣고서 정말 전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삶의 의욕조차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위암 3기였고 생존율이 3, 40%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 낮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수치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름 인생을 바르게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었는데 마치 제 인생을 하늘에서도 부정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암 중에서도 정말 무섭다고 알려진 췌장암이었기에 남편이 판정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전 불안을 느끼며 살았지만 솔직히 저희 남편이라면 진짜 이겨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그 지독한 암은 저희 남편을 그렇게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됐고 결국 남편마저 큰아들이 떠난 지 4년 만에 그렇게 큰아들이 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은 지금도 잊지 못할 만큼 참 힘든 시간이었네요. 여보, 나보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보고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혼자 가버리는 거야, 여보. 지금까지 나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 착한 남편 이렇게 데리고 가요? 우리 가정에 헌신한 죄밖에 없는 이 불쌍한 사람을 왜? 장례식 내내 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내내 통곡하며 울기만 했죠. 둘째 며느리도 그날만큼은 참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남편의 장례식은 그 어떤 장례식보다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마 큰아들을 보내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떠났으니 저희 집 사정을 아는 분들이 조문을 오시며 누구보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해 주셨어요.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서 남편을 납골당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남편 혼자 거기 두고 나오는 게 참 제 발길이 안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애들한테 먼저 가보라고 얘기를 하고 저 혼자서 한참을 그렇게 남편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참 지나간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처음 남편을 만나 결혼했을 때 그 어려운 시절을 하하호호 웃으며 보냈던 것부터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고서 아등바등 살았던 그때도 기억이 나고 남편이 승진할 때마다 축하 파티 했던 거, 또 애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졸업했을 때, 그리고 애들 결혼식까지 모든 장면들이 하나하나 다 스쳐 지나가는데 그 수많은 추억들을 앞으로 남편과 함께 남길 수 없다는 게 참 슬펐습니다. 남편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마 저희 남편이라면 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겠죠.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남편이 편하게 떠날 수 있게 얘기를 남겼습니다. 여보,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당신 결혼하고서 이 나이 먹도록 고생만 하다 갔네. 내 걱정은 하지 마. 당신 몫까지 내가 열심히 우리 애들 잘 돌보고 갈게. 거기서 석현이랑 만나서 잘 지내고 있어. 나도 내 할 일 다 끝나면 행복하게 당신 곁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한참을 남편에게 혼자서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서 몇 시간 동안을 있었던 것 같네요. 이젠 보내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생각보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 가려고 일어서니 오후 늦은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이젠 집에 가도 아무도 없이 혼자 지내야 하니까 정말 혼자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솔직히 가능하면 다른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막 장례가 끝났고 남편 유품도 정리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발을 이끌고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딱 집 문을 열어보니 열자마자 아주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둘째 아들네가 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손주들이 시끄럽게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들은 거실에 앉아있는 절 보고선 딱 일어나더라고요. 어? 어머니 이제 오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한참을 기다렸네. 아이고, 니들 안 갔어? 집에 가라니까. 아, 난 니들이 집에 온 줄도 몰랐네. 근데 둘째 아가 너 어디 갔니? 밥은 아직 안 먹었어? 엄마 금방 옷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밥 먹고 가. 그렇게 전 안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 침대에 누군가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근데 얘가 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건지 처음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둘째 며느리가 절 보고선 반갑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어? 어머님 오셨어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뭐야, 니들 집에 왜 안 갔어? 점심 전에 집에 가라니까 여태껏 여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까 전화 드렸잖아요. 근데 어머님 제 전화도 안 받으셨던데요? 그냥 네 시아버지랑 시간 좀 갖느라 내가 전화를 못했다. 아, 근데 니들 왜 여기 와 있는 거니? 오늘은 나도 정신이 없으니까 얼른 밥만 먹고 가.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옷을 막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솔직히 이 집 어머님한테 너무 크지 않으세요? 이 집이 지금 36평인데 어머니 혼자 살기에 너무 넓잖아요. 아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넓은 집에 저희 네 식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딱 보기에도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어머님 나중에 가시고 나면 저희 남편한테 상속해줄 집이잖아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니, 뭐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받을 거 애들 커가면서 딱 필요할 때 받으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리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이 집 앞으로 저희가 살게 해주세요. 전 둘째 며느리 말을 듣고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 둘째네가 살고 있던 집도 그렇게 작은 집은 아니었거든요. 고작 4평 차이 나는 집을 가지고서 준이 많이 하는 게 너무 웃기고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원하는 게 또 있는 거더라고요. 니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야? 뭐 날 모시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네? 아이, 어머님,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살아요. 그게 아니고요. 아이, 저희 지금까지 강북에서 살았잖아요. 저희도 이참에 강남에서 좀 살아보고 싶어서요. 어머님은 저희 집 처분하고 그 돈으로 실버타운 보내드릴게요. 뭐라고? 실버타운? 네,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 건대 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실버타운이 있다더라고요. 거기 한 5억 정도 보증금 된다나? 이제 아버님도 없으신데 어머님 혼자 너무 무료하시잖아요. 저희가 5억 내드리고 월세도 저희가 내드릴 용이 있어요. 그니까 싹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제 하나 남은 가족이랑은 아들뿐인데 아들 좀 편하게 안 해주실 거예요? 정말 뻔뻔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둘째 며느리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더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중간에 들어온 아들이 옆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 옆에 딱 서 있는 거였어요.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쳐다봤지만
둘째 아들은 제 눈을 아예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둘째는 딱 봐도 아예 각오를 하고 이 집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바로 두 사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니들이, 니들 도대체 사람이야? 니들이 인간이냐고. 니네 시애비가 어떻게 했는데 니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지금껏 부족함 없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어떻게 니들이 이 집마저 가지고 가려고 들어? 어? 니들이 그러고 사람이야? 이제야 남편 보내고 온 사람한테 실버타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실버타운이 뭐 어때서요? 그럼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북적북적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까요? 남편 간병도 해야 되고 안 그래도 저 스트레스 받는데 어머니까지 대체 왜 이러세요? 저도 다 어머님 생각해서 이러는 거라고요. 생각? 뭐 내 생각을 해? 네가 애초에 내 생각을 했으면 여기 있지도 않았겠지. 이 시아버지 그렇게 아플 때 한번 간병을 해온 적이 있어? 아니면 말이라도 좋게 해본 적이 있어? 뭐 하나 거둔 적, 걱정한 적도 없으면서 이 집을 탐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아이, 꼭 아버님 간병을 해야 어머님을 모셔야 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 아픈 거는요. 저희 남편 지금 아파서 이제 갈락말락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뭐라고? 이것들이 정말 니들 다 나가. 얼른 나가. 니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어디서 장래 막 치른 사람 앞에서 그딴 말을 짓거려?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나가라고. 그렇게 전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만 처음엔 둘째는 아예 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더 화가 나 계속해서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니 그제서야 둘째는 주섬주섬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가고 나서 전 현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은 나가기 전 딱 한마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서 가버렸고요. 전 정말 먼저 간 큰아들도 너무 보고 싶고 저희 남편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죠.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을 다 이겨내기도 전에 저렇게 자기 욕심만 부리며 집을 차지하려고 드는 둘째 며느리나 그걸 뻔히 보면서도 한번 말리지도 않는 둘째 아들이나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화를 억누르기 위해 전 남편의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제 정신에 그걸 정리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하나하나 정리하면 눈물이 또르르 흐르고 하나를 치우면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서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일주일이 지나고서 전 둘째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대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너 오늘 시간 되면 집으로 좀 와라. 네 마누라 놔두고 꼭 너 혼자 와. 알았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시간 맞춰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절 보고선 머뭇거리는 거였어요. 그런 아들에게 전 딱 한마디를 했네요. 왔니? 밥은 먹었어? 안 먹었지? 거기 앉아라. 그리고선 전 둘째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둘째 아들이 밥을 먹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왜 울어? 어? 너 왜 우는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아버지 돌아가신 게 이제야 슬퍼서 우는 거냐? 아휴, 울지 말거라. 울지 말어.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더라고요. 전 아들의 마음이 어떤지 왠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진정을 한 둘째 아들에게 전 바로 물었죠. 그래, 그럼 한번 얘기라도 해보자. 도대체 니들 왜 그러는 거니? 넌 네 마누라한테 뭔 책을 잡혔길래 계속 널 그렇게 잡고 그러는 거야? 어? 아,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솔직히 저 지금 혼자 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애들도 그렇고 거기다가 제가 암에 걸렸는데 아내가 제 곁을 떠날까 봐. 그래서 애들도 더 이상 못 볼까 봐 너무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네 마누라가 이 집 차지하자고 했을 때 아무런 말도 못 했던 거냐? 솔직히 장례 끝나서 아내가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고 저도 갈등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땐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한 건데 그날 저 집에 가서 한숨도 못 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야 느낀 거야? 태연아, 난 이제 너마저 없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다고. 너마저 연말 버리면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니? 이 늙은 애미가 불쌍하지도 않았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아들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마 둘째 아들도 형이 떠나고서 아버지도 암에 걸려 또 자신도 암에 걸렸으니 마음이 더 약해졌을 테죠. 그런 둘째 아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한 건 바로 둘째 며느리였고요. 그동안 참 많은 얘기를 둘째 며느리가 해왔더라고요. 흔히 사람이 힘들 때 마음이 약해져 속기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더군요. 그나마 제 집을 차지하기 전에 이상하다고 깨달아서 다행이었던 거죠. 그렇게 전 둘째 아들과 함께 남편의 유품 정리를 마저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혼자선 너무 힘들었던 유품 정리가 둘째 아들과 함께하니 금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앨범도 같이 뒤적거리며 추억도 꺼내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태연아, 이것 좀 봐라. 이날 기억나니? 네 아빠가 그 빗속에 꼭 캠핑을 해야 한다면서 니들 다 데리고서 캠핑했던 날이었잖아. 기억나? 아, 기억나요. 이날 정말 비가 억수로 많이 왔는데 그래도 아빠가 고기도 구워주고 재밌었잖아요. 네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니들한테 뭐든 다 해줬다. 바빠도 니들이랑 보내는 시간은 꼭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었지. 그 후로도 차근차근 앨범들을 정리하면서 보니 참 우리가 그땐 힘들었지만 추억이 정말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저희 애들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애들이 남편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당시엔 이 정도 사랑일 거라곤 생각도 못 했었는데, 그날에서야 딱 느껴지더군요. 그러다 아들이 남편 휴대폰을 정리하다 갑자기 깜짝 놀라며 저한테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저와 둘째 아들은 그걸 보고서 결국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에 남아있는 건 바로 남편이 직접 찍은 동영상이었거든요. 남편은 자신의 미래를 예감했는지 혼자서 유언처럼 동영상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에게도 말을 남겼습니다. 대연아, 애비다. 못난 애비 지금껏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활달했던 네가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되었다는 게 참 기특하고 좋구나. 아버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태연이 너만큼은 누구보다 우리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안다. 그러니 아빠가 가면 네가 우리 집 가장이야. 혼자 남은 네 엄마 잘 챙겨다오. 아빠가 믿을 만한 사람은 태연이 너뿐이야. 만약에 아빠가 먼저 가면 넌 아빠랑 네 형 따라올 생각 절대 하지 말거라. 너마저도 엄마 놔두고 따라오면 우리 나이 너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넌 어떻게든 살아라. 무조건 살아야 한다. 그것만 약속해다오. 사랑하는 태연아, 이 아빠 마지막 부탁 꼭 들어주길 바란다. 이 아빠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신께 빌고 빌어서라도
아니, 다음 생을 바쳐서라도 네 생명 다시 살려줄 테니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그렇게 남긴 남편의 애틋한 영상을 보며 아들은 또다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면서도 내내 아들의 걱정만 그렇게 한 거였어요. 남편은 자신의 다음 생도 아깝지 않게 바칠 정도로 그렇게 아들의 쾌유를 빌었답니다. 그 영상을 보고서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둘째 아들은 그날 저 오랜만에 같이 한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일찍 가볼 곳이 있다며 외출을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던 둘째 며느리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시죠? 어머님이 그이한테 저랑 헤어지라고 하신 거죠? 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남편이 저한테 이혼 소송했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시냐고요? 어머님이 혼자 오라고 쪼르르 부르시곤 남편 꼬드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아버님도 가셔서 혼자 됐다고 왜 남의 남편까지 그렇게 빼앗으세요? 뭐라고? 남의 남편을 빼앗아? 너 지금 나한테 말 다 했니? 오냐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남의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지금까지 니들 둘이서 알아서 잘 살라고 아무런 소리 안 하고 살았던 것뿐이지. 내가 뭐 너 예뻐서 아무 말 안 했던 것 같니? 어디서 염치 없이 남의 집안 재산을 탐내? 안 그래도 외롭고 쓸쓸하네.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압박하니까 재밌었니? 아픈 애 버린다고 협박하고 그래서 조종하고 네가 여태껏 한 거 생각도 안 하고 어디서 뻔뻔하게 나한테 따져 물어? 따져 물게. 당장 여기서 나가. 넌 여기 발붙일 자격도 없어. 당장 나가라고. 제가 그럼 뭐 무서워하실 줄 알았어요? 저 절대 이혼 안 해요. 아니, 못합니다. 이혼할 거면 그만큼 보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집을 나갔던 둘째 며느린 얼마 못 가 꼬리를 확 내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든 합의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둘째 아들이었지만 끝까지 이혼만은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는 둘째 며느리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거였어요. 당연히 지금껏 둘째 며느리가 했던 행동이 있었으니 소송은 둘째 아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이혼 결정이 내려지니 둘째 며느리가 애들 양육권도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을 볼모로 재산 분할을 더 해달라, 양육비를 더 많이 달라, 그렇게 난리를 피우더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참, 이혼 판결이 땅땅 나자마자 둘째 며느린 제 집으로 손주들을 죄다 보내왔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둘째 아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바로 애들을 보낸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건 양육비는 안 받을 테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서류까지 다 작성을 해 둘째 며느리와는 아주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그 뒤로 지금은 둘째 아들과 손주들이 다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과 같이 남편이랑 큰아들이 잠들어 있는 곳에 자주 가 인사를 해오곤 해요. 또 큰며느리도 요즘 자주 와서 다 같이 밥도 먹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손주들도 이젠 어느 정도 크고 다섯이다 보니 다 같이 모이면 아주 북적북적 시끌벅적하고 참 사람 사는 것 같아 좋습니다. 비록 큰 슬픔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더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려고요. 저는 누구보다 강한 대한민국의 어머니니까 굳건히 잘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보니 둘째 며느리가 이혼하고서 재산 분할 받은 걸로 작게 무슨 가게를 차렸다고 하던데 요즘 시국에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하도 안 되니까 아주 울상을 치며 아들한테 연락이 종종 오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돈만 밝히다가 쪽박 차는 걸 보니 정말 얼마나 제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둘째 며느리를 받아주고 있진 않지만
제발 좀 앞으로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람 좀 힘들게 하지 말고 이용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네요. 흔히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한 차례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질퍽했던 땅도 이내 단단하게 굳어지고 전보다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저 역시 모진 폭우가 스쳐 지나갔지만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 보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마 폭우가 쏟아질 때가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잘 버티고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새싹이 훌쩍 돋아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잘 버티시고 좋은 날을 꼭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